너에겐 페미니즘이 필요해. 6번 중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트랜스젠더 여대 입학 포기 사태로 본 오늘의 페미니즘입니다. 안녕하세요. 너에겐 페미니즘이 필요해의 김유미. 올라온 영상도 2배속으로 돌려서 봤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늘어지지 않도록 맡은 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약 1년 전의 일인데요. 숙명여대에 합격한 신입생 중에 트랜스젠더가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숙명여대 재학생 일부와 몇몇 여대의 레디컬 페미니즘 모임들이 트랜스젠더는 여성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당 신입생이 두려움을 느껴 입학을 포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트랜스젠더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페미니스트, 이른바 터프라고 하죠. 터프의 등장은 최근 몇 년 동안 페미니즘 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요. 이들의 존재와 주장이 이제 사회적으로 크게 가시화되었던 게 바로 이 숙대 트랜스젠더 입학 포기 사태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변희수 하사,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로 성전환 수술을 한 이후에 군 복무를 계속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강제 전역당하신 분이 이제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이후에도 이제 터프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논의가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굉장히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사실 페미니즘이라고 하면은 뭔가 진보적인 인권 운동의 일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페미니스트라고 하면은 여성 외에도 다른 소수자들의 권리를 지지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진 감이 있는데요. 그러나 트랜스젠더 여대 입학에 반대했던 이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은 그렇지 않았고 이 법적으로는 어쨌든 여성으로 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입학할 권리를 부정했고 트랜스젠더의 존재나 성별 정정 행위에 대해서도 뭔가 비하적인 표현들이 난무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네. 좀 기원을 따져보자면요. 2010년대 중반에 한국에서 페미니즘 열풍이 시작된 게 이제 메갈리아라는 게시판을 통해서 진행이 됐죠. 그때 이제 여성의 권리와 이제 성소수자의 권리를 어떻게 볼 거냐를 가지고 논쟁이 있었어요. 그때 논쟁의 결과로 우리는 여성 인권 운동을 하려는 거지 게이나 트랜스젠더 같은 여성이 아닌 이제 성소수자들의 권리 관련한 거는 할 필요가 없다. 신경 쓸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따로 독자적인 온라인 공간 워마드를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꼭 워마드가 아니더라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디지털 성폭력이나 낙태죄 같은 이슈에 대응하는 행동을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입학 반대로 이제 가시화한 이 입장, 터프의 입장이라는 게 이미 수년 전부터 특히 10대와 20대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대해온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이 터프라고 불리는 입장을 어떻게 볼까를 다루는 것인가요? 네. 이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트랜스젠더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터프, 이제 이른바 이제 트랜스젠더에 반대하는 '배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레디컬 페미니즘의 줄임말인데요. 이들이 페미니즘의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경향 속에 어떤 맥락에 있는 건지, 그리고 도대체 왜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힘을 얻고 부상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이제 주제입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실 페미니즘이 여성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입장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분열과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영상에서는 뒷부분에서 대안적인 접근법으로 루이스 이리가레라는 사람의 성적 차이 개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요. 작년 12월에 제가 썼던 페미니즘은 어디서 길을 잃었나라는 제목의 제 서평을 재구성한 거예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영상 설명 부분을 클릭하시면 거기에 그 서평 링크가 있고 또 더 읽어보시면 좋을 논문도 추천을 해놓았으니까 영상 보신 이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것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다룰 주제는 이제 젠더란 무엇인가인데요. 사실 오늘 주제가 그리 만만치는 않아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서 이제 부담인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상당히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준비하면서 제가 부담이 많이 됐는데요. 그래서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페미니즘의 역사와 이론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미니즘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일러스트가 유치한 감이 있는데 제가 이제 뭐 그 각 세대별 뭐 운동 사진을 넣을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오늘 아주 간단하게 이해를 하는 데는 요렇게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다소 유치하지만 일러스트를 넣어보았습니다. 보통 페미니즘의 역사를 이렇게 1, 2, 3세대로 구분을 하는데요. 1세대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있었던 주로 여성 참정권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적 영역에 여성의 참여를 이제 보장하지 않았던 것에 저항을 하면서 이제 여성에게 투표권을 비롯한 여러 공적 영역에서의 권리를 보장하라라는 운동이 진행되었던 거고, 그래서 이때 주류적인 경향을 자유주의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960, 70년대에 있었던 2세대의 페미니즘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1세대 페미니즘이 주로 공적 영역에 여성이 진출하기 위한 권리를 이야기했다면, 이제 연애나 섹스나 이제 결혼, 뭐 가족을 꾸리는 그런 사적 영역이라고 얘기됐던 공간에서의 여성의 문제들은 해결이 되질 않은 거예요. 아무리 투표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이제 성적인 영역이나 사적인 영역들에서의 여성 억압은 지속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제기한 이제 페미니즘 운동이 2세대 페미니즘 운동이고 주류적인 경향을 급진주의 또는 레디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세대 페미니즘은 198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경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포스트주의라고 썼는데 주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포스트 구조주의의 입장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여성이라는 동일한 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이 진행됐다면 3세대 페미니즘에 와서는 여성 내부의 다양한 차이들이 부각되고 그 차이가 반영된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실천이 강조되는 것이다. 이게 페미니즘의 역사에 대한 아주 기초적이고 도식적인 설명인데요. 네, 요 부분은 인지를 하시고 오늘 얘기를 따라오셔야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에겐 페미니즘이 필요해 5, 6강 주제가 또 페미니즘의 역사잖아요. 사실 정말 얘기하려면 날밤 샐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때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5강에서는 이 1, 2, 3세대 페미니즘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이제 논쟁이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향들까지 포괄하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식의 세대 구분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페미니즘 운동 실천에 대해서도 소개를 할 내용인데요. 오늘은 요 정도로 간단하게 이해하고 따라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2세대 페미니즘의 주류적인 입장을 레디컬 페미니즘, 그리고 3세대 페미니즘의 주류적 입장을 포스트 페미니즘 이렇게 부르면서 진행을 할 테니까 그 구도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젠더인데요. 진영 씨는 젠더라는 말을 어디에서 처음 들으셨나요? 그리고 또 뭐라고 들으셨나요? 그 사실 젠더라는 말이 요즘에는 뭐 뉴스에서 한 번 안 들어본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말인데 사실 10여 년 전만 해도 그렇게 막 흔한 말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저도 막 여성학 수업이나 이런 책이나 이런 저 먼저 봤던 것 같은데 그렇게 찾아보지 않으면은
잘 엄청 익숙한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알게 됐던 거는 그러면 생물학적 성은 뭐 남성, 여성 이렇게 우리 흔히 생각하는 것은 섹스라고 하는 거인 것이고 근데 사회학적 성이 젠더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뭐 핑크색, 남자아이들은 파란색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것들은 젠더로 즉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고 그 당연한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서 약간 나는 근데 정말로 핑크색을 좋아하는데 나도 젠더에 물든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젠더라는 개념은 사실 원래는 심리학이나 언어학, 뭐 사회학 이런 데에서 썼던 개념인데요. 이 개념을 페미니즘의 핵심 개념으로 가져온 건 이제 2세대 페미니즘 시기였어요. 주로 이제 1970년대에 많이 이제 쓰이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이런 이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이 이제 다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적 고정관념들은 생물학적인 게 아니라 사회적인 편견일 뿐이다. 이런 접근법은 사실 젠더라는 개념이 페미니즘 안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런 인식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보부아르의 이 말인데요. 제2의 성이라는 책을 보부아르가 1949년에 이제 냈기 때문에 2세대 페미니즘 이전 시대인데 그때 유명한 문장이 있죠. "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생물학적인 성인 섹스가 있지만 이제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통념 예를 들면 여성이 이제 좀 더 수동적이고 이제 의존적이고 사랑에 목을 매는 것 같고 뭐 이런 여러 특성들이 생물학적으로 내재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회적으로 학습된 결과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 젠더 접근법의 이제 효과였던 것이죠. 근데 최근에는 젠더라는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 마치 성이라는 단어를 찾아 바꾸기 해서 젠더로 바꾼 것처럼 기존 성평등, 성폭력이라고 했던 걸 요즘에 젠더평등, 젠더폭력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네, 맞습니다. 1980년대 중반 정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2세대 페미니즘에서 3세대 페미니즘으로 넘어오는 시기가 되면서 젠더의 개념이 굉장히 확장이 되는데요. 일단 3세대 페미니즘의 특징을 포스트주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포스트 구조주의의 기본적인 입장은 반본질주의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사물의 본질 같은 것은 사실 없고 그리고 본질을 규명하고 정의하려는 모든 시도는 사실 억압이고 폭력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포스트 페미니즘도 섹스와 젠더의 구분에 대해서 젠더와 구별되는 섹스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섹스 역시 이미 젠더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이 3세대 페미니스트로 유명한 주디스 버틀러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사실 생물학적인 성, 섹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가긴 해요. 도대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그럼 지금 무엇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 네. 사실 그 부분을 납득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일단은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인간의 해석이 이제 1도 개입되지 않은 완전히 순수한 그 자체로서의 생물학, 과학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냐. 결국에 과학이라는 것도 인간의 가치 체계나 언어 속에서 그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때 이제 생물학적 성이라는 섹스도 결국 젠더라는 인식 체계, 가치 체계 안에 존재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설명이라고 이해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포스트 페미니즘의 논리에 따르면 인간이 여성 아니면 남성이라는 두 개의 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허구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젠더는 뭐냐라고 하면요. 3세대 페미니즘이 이야기하는 젠더라는 것은 매 순간의 실천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구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여성이나 남성이 고정된 정체성이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3세대 페미니즘에서는 인터섹스나 트랜스젠더 같은 이제 젠더 이분법, 성별 이분법의 경계에 있는 존재들을 굉장히 의미를 강조하는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젠더를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여자에게
여자다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젠더 폭력이겠지만 남자에게 남자다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젠더 폭력이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너는 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냐. 그리고 너는 남잔데 왜 여자가 되려고 하냐."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성소수자에게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또는 이성애 중심주의적인 성규범을 강요하는 것도 젠더 폭력의 개념 속에 포괄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포스트 페미니즘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여성은 없다라는 것인데, 사실 여성은 없으면은 어떻게 여성의 권리가 있을 수 있고 페미니즘 운동은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중요한 지적인데요. 사실 그런 면에서 3 세대 페미니즘을 과연 페미니즘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거냐라는 논점도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포스트 페미니즘이라고 그 3 세대 페미니즘을 이름을 붙였는데 그거는 이제 이런 고민을 반영한 것인데요. 과연 페미니즘 내부냐 또는 페미니즘 이후냐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관련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짚어볼 부분은요. 포스트 페미니즘의 논리적 귀결은 이제 사회 구조에 대한 분석이 약화되는 것인데요. 당연히 이제 여성 억압이라는 것이 어떤 구조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고 일상생활에서의 끝없는 이제 권력의 작동 또는 실천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언어에서 정치적 올바름, 뭐 PC라고 하죠. 뭐 PC함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조되는 것이 또 오늘의 페미니즘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페미니즘을 여성의 권리에 대한 운동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젠더에 관련한 억압적인 권력의 작동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방식으로 페미니즘의 주된 논의 지형이 바뀌었다는 것을 일단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젠더라는 개념을 2세대 페미니즘하고 3세대 페미니즘이 상당히 다르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디컬 페미니즘에서는 젠더는 맞서 싸워야 하는 사회적 규범, 아까 말했던 여자애들은 핑크색만 좋아해 이런 거였는데, 포스트 페미니즘에서는 젠더라는 말이 성별이라는 말을 대체하는 개념이 되었고, 그리고 이것은 고정적이지 않고 변동 가능한 정체성이다 라는 설명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부터 이미 이 두 가지 페미니즘이 상호 공존할 수 있는 것인지 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논쟁이 진행되는 면도 있는데요. 터프를 대표하는 논자로 최근 한국에 많이 소개되고 있는 쉴라 제프리스의 경우에는 오늘날의 젠더 개념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서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라면서 자기가 과거에 교원 노조, 그러니까 영국 교원 노조 활동가들이랑 같이 교과서에 담긴 젠더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없애는, 뭐 맨날 엄마는 밥하고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 교과서에도 있듯이 그런 고정관념을 없애는 작업을 해왔는데, 근데 오늘날 젠더는 개개인이 존중해야 될 성별 정체성이다라는 방식으로 쓰이면서 사실은 그때 생각했던 젠더와 지금의 젠더의 의미가 너무 많이 달라졌다,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3 세대 페미니즘의 확장된 젠더 개념에 동의할 수 없고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페미니즘의 역사와 젠더라는 개념의 변화 과정까지도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서 이제 트랜스젠더에 반대하는 페미니스트를 어떻게 볼 거냐라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그때 숙대 그 트랜스젠더 입학 포기 사태 때 많이 이제 퍼날라졌던 이제 터프 쪽에서 만든 그림인데요. 이런 이미지로 트랜스젠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토끼가 아닌데 늑대인데 이제 토끼인 척하고 이 안에 들어와서 이제 토끼들을 위협하는 존재로 트랜스젠더를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입학을 둘러싼 논쟁을 살펴보자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레디컬 페미니즘과 포스트 페미니즘으로 양분된 논의 지형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랜스젠더 여대 입학 반대를 표명한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읽어주시죠. 네. 읽어주실까요? 네. 네, 이렇게 하고 읽을게요. 여대는 여성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여성들만의 공간이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남성이었던 사람이 지금은 여성이라면서 여대에 들어오는 것은 여대의 존재 의미와 여학생들의 권리, 특히 안전을 위협한다.
타고난 성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트랜스젠더 개념은 문제가 있다. 태어날 때부터 여자인 사람만이 여자다. 네. 반면에 트랜스젠더의 입학을 지지했던 이들의 핵심 주장은 성별 이분법이 가부장제의 산물이다라는 건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트랜스젠더가 여성 전용 공간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우려다. 세상에는 여성, 남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다양한 젠더 정체성이 존재한다. 젠더 규범에 따라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고 비정상이라 여겨지는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은 여성에게 여성성을 강요하는 것과 통한다. 따라서 여성 권리 운동은 성소수자 권리 운동과 함께 가야 한다. 네. 두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네, 좀 이거 혼란스러운데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가 여성 전용 공간의 안전을 위협한다라는 것이 너무 과도한 우려다라고 하는 것에도 공감이 가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저나 누구가 절대 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라고 보장을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식으로 그런 우려들을 없앨 수 있는 것들도 아닐 것이고 어쨌든 여성의 입장에서는 여대라는 공간이 제 여대 친구들을 보니까 굉장히 공학에 비해서 엄청 편하고 안전한 공간을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공간에 남성이 난입해서 뭐 신문에 실리는 그런 문제가 됐던 일이라던가 여기 있었던 것처럼 얼마 전까지 남자였던 사람과 그런 공간을 같이 나누는 거에 대해서 느끼는 불편함 같은 것들을 뭐 다 전혀 근거가 없고 너는 트랜스젠더 혐오자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었을 때 해결이 되겠느냐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논쟁은 상대방의 존재가 폭력이다라고 전제하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접점을 찾기가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논쟁이에요. 트랜스젠더 입학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대에 들여오려는 트랜스젠더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나게 위협적이고 폭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트랜스젠더 여성의 입학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트랜스젠더를 배제하는 너희들이야말로 이제 성소수자 혐오 세력이고 또 폭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 영상에서는 이제 누가 폭력인가 또 누가 더 폭력적인가를 따지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지는 않으려고 하고요. 오히려 트랜스젠더를 둘러싼 이런 논쟁이 오늘날의 페미니즘 이론의 한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레디컬 페미니즘 자체의 한계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포스트 페미니즘의 한계입니다. 네. 먼저 레디컬 페미니즘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한국에서는 터프가 몇 년 전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무시무시한 돌연변이이자 괴물처럼 묘사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페미니즘의 역사를 살펴보면 영미권에서 트랜스 여성의 여성 전용 공간의 참여를 가지고 시작된 논쟁은 굉장히 오랜 1970년대까지 소급되는 역사가 존재하고 이제 그 양상도 굉장히 한국 못지않게 이제 치열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제 베스 엘리엇이라는 1960년대 70년대에 미국의 반전 운동이나 페미니즘 운동 내에서 활동했던 트랜스젠더 가수예요. 이 가수는 그전까지는 사실 이 반전 운동이나 페미니즘 운동 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72년, 73년에 그러니까 72년에는 본인이 원래 활동을 했던 레즈비언 단체인 빌리티스의 딸들이라는 단체에서 "너는 진짜 여성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 여름에는 이제 미국 서부 레즈비언 페미니즘 학술 대회에 공연을 하려고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온 자리에서 이제 반대자들이 "너는 남자다. 그리고 네가 여기 들어오는 건 이제 강간과 다름이 없다. 너는 강간범의 정신을 가진 침입자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 목소리를 조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반대자들이 "얘는 여기에 참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얘가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투표에 붙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투표를 했죠. 참가자들이 그 자리에서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3분의 2가 이제 "남아도 된다. 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투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투표를 제안했던 이 반트랜스젠더 진영은 "나는 투표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에 이 사람은 공연만 하고 이 학술 대회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충격적인 논쟁과 이제 배제 과정이 미국 페미니즘 운동 내에서도 진행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사실 레디컬 페미니즘이 언제나 모든 곳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을 배척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터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걔네들은 자칭 레디컬 페미니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저런 세력을 페미니즘의 일부로 절대 인정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볼 거냐라는 문제가 있을 텐데요. 2세대 페미니즘의 역사가 길지 않지만 그래도 그 짧은 와중에도 역사를 보통 시기 구분을 두 개로 하거든요. 그래서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는 여성 억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회 전체를 근본적으로 변혁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레디컬, 이제 근본 급진 페미니즘이다라고 불렸던 것인데 이제 70년대 중반 정도로 넘어가면 이제 문화주의적인 입장이 주류가 된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주의 페미니즘의 시대로 들어오면 이제 페미니즘 운동이 수많은 논쟁과 분열 속에서 힘을 잃게 됩니다. 문화주의의 입장이 그러면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본질주의, 분리주의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여성 문제가 왜 발생하냐, 여성 억압이 왜 발생하냐라고 했을 때 남성들이 심리학적으로 또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본질적으로 폭력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원인을 분석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과 이제 연애하거나 결혼하는 일은 모두 굉장히 잘못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일 뿐이고 여성들만의 분리된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서 페미니즘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화주의 페미니즘 시대에 이제 구체적인 논의들, 역사들을 보면 지금 한국의 페미니즘 열풍 이후에 이제 터프가 보였던 여러 이제 입장, 논쟁들과 유사한 게 많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탈코르셋 운동이 벌어지면서 이제 여성적이라고 여겨지는 외모나 태도를 유지하는 여성들에 대한 뭐 조롱, 비난 이런 것도 있고 또한 남성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비난이 가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페미니즘 행사에 이제 "남자는 절대 들어올 수가 없다. 우린 여성들만의 운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논의를 하는 것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그러면 여성 참가자가 이제 다른 데 맡길 수 없는데 자녀를 데리고 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아들을 데려오는 남자아이를 데려오는 것은 그럼 받을 거냐 말 거냐 절대 받을 수 없다. 뭐 이런 류의 논쟁들이 사실은 한국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저런 논의를 해?'라고 놀랐는데 이미 70년대 미국에서는 정말 많이 벌어졌던 논쟁이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젠더 문제라는 것은 레디컬 페미니즘, 2세대 페미니즘이 여성 억압의 원인이 남성의 본질에 있다. 그리고 여성들만의 공동체를 꾸려야 된다라는 입장이 강해지면서 이런 분리주의적인 입장이 강해지면서 비로소 대두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남성성은 곧 폭력성이고 변치 않는 이제 잘못된 것이다라고 본다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 정정을 한 트랜스 여성 또 마찬가지로 이제 "너는 본질적으로 위험한 존재고 그건 바꿀 수가 없는 거야."라는 논리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레디컬 페미니즘이라고 볼 거냐, 터프라고 볼 거냐, 이걸 페미니즘이라고 볼 거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핫한 주제인데요. 저는 사실 이걸 그냥 단순히 터프라는 이상한 집단 일부의 이야기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앨리스 에콜스라는 사람이 급진주의 페미니즘, 이제 레디컬 페미니즘의 역사를 이제 아주 자세히 쓴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요. 국내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 나쁜 여자 전성시대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2세대 페미니즘의 역사를 자세히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급진 페미니즘은 이제 적어도 어느 정도는 그 자체의 이론적 한계들 때문에 이렇게 문화주의 페미니즘이 된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저는 이 입장이 옳은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그러면 이론이 뭐냐라고 하면 너무 저 혼자 떠드는 것 같아서 힘이 드네요.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개념은 사실은
마르크스주의 개념을 가지고 오는데 바로 성계급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가 이제 뭐 부르주아 계급,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계급 투쟁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남성이 지배 계급, 여성이 피지배 계급인 사회가 지금 우리의 사회다라고 보면서 이제 여러 이론적인 작업을 전개를 합니다. 그런데 마르크스주의의 계급과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성계급이라는 것에는 굉장히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사실 마르크스주의가 지향하는 사회는 어떤 것일까요? 아까 여기서 댓글창들 보니까 "다 같이 살 수는 없나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마르크스주의는 "그럼 자본과 계급 다 죽여버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떻게 더 모두가 평등하고 평화롭게 살 것인가를 지향하는 게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마르크스주의가 지향하는 사회는 자본과 계급이 없는 사회긴 해요. 근데 그게 자본과 계급을 다 이제 죽여버려서 없는 사회라기보다는 이 생산 수단을 자본과 계급이 독점하고 있는 사회가 지금의 사회인데 그 생산 수단이 이제 우리 모두의 것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자본과 계급이라는 그 집단은 이제 사라지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성계급에서 지배 계급으로 상정되는 남성이라는 집단은 이제 자본과 계급처럼 소멸되거나 해체할 수 없는 집단이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지배 계급이고 싸워야 될 대상이긴 한데 없애버릴 수는 없는 존재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계급 투쟁은 어떤 목표와 전략을 가져야 되냐라는 것이 사실 마르크스주의보다 좀 다른 차원의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는 여성 문제라는 것의 존재인데 이제 그 레디컬 페미니즘은 그 문제를 이제 제대로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논리를 쭉쭉 전개시키다 보면 남성이 가해자이자 타도해야 될 지배 계급이기 때문에 남성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해야 된다, 거부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문화주의 페미니즘처럼 남성에 대한 분리주의, 본질주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방식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되게 여성들만의 공동체를 만든다는 게 이제 작은 집단에서는 그렇게 실험을 해볼 수 있고 그런 시도가 의미는 있지만 사회 전체의 보편적인 원리로 가기에는 남성을 다 없애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불가능한 이제 여성과 남성의 관계와 사회를 바꾸기에는 부적절한 이제 이론적인 작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급진주의 페미니즘, 레디컬 페미니즘은 결국에 대안적인 관계나 대안적인 사회의 상을 제시하는 데에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곤란은 성계급이라는 비유가 불완전하고 좀 모순적인 그 이론적인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레디컬 페미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정체성의 정치라는 것인데요. 사실상 이 이제 여성들만의 공동체 그리고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운동을 하겠다라는 입장이 분명한 것은 이제 일종의 정체성의 정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체성 정치라는 것은 성별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이제 성적 지향이나 어떤 종교 이런 특정한 집단 정체성을 가지고 배타적인 정치 동맹을 만드는 운동이나 사상을 의미하죠. 그래서 터프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전체 사회의 보편적인 재구성을 지향한다기보다는 굉장히 극단적인 방식의 여성 정체성의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이미지를 여기서 잠깐 딴 길로 새서 얘기를 하고 싶어 가지고 가지고 와 봤는데요. 뭔지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넷플릭스에 있는 이제 4 개인가 5개 에피소드로 구성된 드라마예요. 그리고 베를린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작년에 굉장히 재밌게 본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사진이요. 요 PPT에 들어간 사진이 그 드라마의 스틸컷인데요. 옆에 이제 거대한 모자를 쓴 남자들이 막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시디즘이라고 불리는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의 이제 복장이에요. 그 하시디즘 공동체에서
빠져나온 한 여성이 가운데 서 있는 머리를 빡빡 민 이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저는 이런 유대교 근본주의 공동체가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사실 유대인들이 20 세기에 정말 큰, 가장 심각한이라고도 할 수 있는 비극을 겪은 집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가지고 굉장히 근본주의적이고 배타적인 공동체를, 심지어 이 집단은 뉴욕 한가운데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다른 정보를 완전히 차단하고, 이제 왜냐면 다른 세상을 알면 그게 이제 새 속에 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경전만을 끝없이 읽고, 동시에 그 나치의 학살로 인해서 죽어버린 수많은 그 유대인들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해요.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래서 이 여성들은 아이를 최대한 많이 낳는 것에 복무해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제 피해자 정체성으로 되게 똘똘 뭉쳐서 우리의 희생을 어떻게 이제 똘똘 뭉쳐서 극복하고 이 바깥 세상에 맞서서 다른 공동체를 만들 것이냐의 논의가 결국에는 이 공동체 내부에서 누군가를, 여기에서는 여성을 이제 또 다른 이제 희생양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이 된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 방식이 저는 정체성 정치가 이제 극단적으로 갔을 때 어떤 양상을 띠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이제 스토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드라마 자체로도 굉장히 재미있기 때문에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댓글창에도 이걸 재밌게 보셨다는 분이 계시네요. 그래서 정체성의 정치 방식은 일단 이렇게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하나의 동일성으로 구성이 됐을 때 그 내부에서의 기본적인 보편적인 권리가 이제 무시당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세력의 연대와 확장을 꾀하는 것이 이제 당연히 사회를 바꾸기 위한 운동일 텐데, 그게 아니라 딱 배타적인 경계를 설정해서 우리는 이 집단만 들어올 수 있고 누구도 이제 더 이상 끼어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집단의 동일성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우리를 끈끈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집단이 얼마나 큰 희생을 했고 피해를 입었는지를 강조하고,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이제 괜찮은 집단인지에 대해 정체성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강화하는 논리를 발전시킵니다. 사실은 이 1 번과 3 번이 통해 있다는 것이 가장 이제 비극적인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집단이 가장 큰 희생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0 세기의 유대인들이 또는 지금 사회의 여성들이 가장 큰 희생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사실은 우리가 아닌 다른 정체성, 우리 내부에 있는 다른 정체성으로서 발생하는 여러 희생이나 문제들이 그냥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취급되면서 이제 다른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 버린다는 건데요. 사실 페미니즘은 이제 여성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정체성의 정치라는 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언제나 여성 정체성의 정치로 그냥 쪼그라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배타적인 운동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런 방식을 넘어서야만 페미니즘이 전체 사회를 바꾸는 운동이 될 수 있고 또 여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두 번째로 좀 살펴볼 것은 이제 포스트 페미니즘을 어떻게 볼 것이냐랑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보기 위해서 이번 PPT에서는 이제 논란의 책, 또 실라 제프리스의 책인데요. 젠더는 해롭다의 일부를 가져와 봤어요. 표지가 옆에 나와 있고요. 그 책의 내용보다는 그 책의 옴기니의 글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유혜담이라는 분이 이제 책을 옮겼는데,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옴기니의 말의 제목 자체가 "나는 왜 터프가 되었는가?"예요. 그리고 본문에는 "나는 어쩌다가 요즘 세상에 나치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까지 여겨지는 터프가 되었냐에 대해서 굉장히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몇 가지 부분만 따와 봤는데, 일단 보시면 이제 내가 태어난 해는 유독 여아 사례가 많았던 해였다. 아마 80 년대 중후반 정도에 태어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여아들이 죽임을 당해야 했던 것은 성별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여러 여성 억압이 이제 확연하게 남성과 여성으로 나뉘는 신체, 그리고 그것에서 내가 여성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이 문제인데, 페미니즘 책 요즘 유행하는 걸 아무리 읽어봐도 다 젠더 이분법이 문제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으로 둘을 나누는 게 문제고 성은 두 개가 아니라 무한히 많은 것이야. 이런 포스트 페미니즘의 방식으로 이제 젠더를 설명하고 있는데, 도대체 나는 여성 억압에 대해서 맞서 싸우고 싶은 사람으로서 이게 납득이 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랑 김유미 팀장님도 진짜 이 통계상 태중 여아 사례가 굉장히 많았던 시기쯤에 태어났잖아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이런 글들이 정말 이런 동년배 한국 여성들한테 많이 먹힐 수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 터프가 왜 설득력을 갖는지를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단초일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메갈리아나 강남역 10번 출구 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많은 젊은 여성들이 이제 여성으로서 겪는 문제를 이제 처음으로 인지하고, 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 인생을 통틀어서 이제 다시 해석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여자들이 뭉쳐서 싸워야겠다, 페미니즘 운동을 해야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충만한 상태인데, 이제 3세대 페미니즘, 포스트 페미니즘이 이야기하는 이제 이론이나 실천이 나의 이런 의지나 내가 느끼는 여성의 현실이라는 걸 잘 반영하지 못한다, 대변하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명료한 방식의 터프가 힘을 얻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사실 포스트 페미니즘은 성별 이분법이 문제라고 하면서 이제 여성이라는 범주 또는 이 페미니즘 운동의 주체로서 여성이라는 것을 이제 다 이제 거부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 여성이 겪는 뭐 차별이나 폭력이나 여성 혐오 같은 것들을 이제 어떻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겠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의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페미니즘이 사실 1세대 페미니즘을 비판하면서 2세대 페미니즘이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2세대 페미니즘을 비판하면서 나온 거예요. 뭐냐면 아까 정체성의 정치 봤듯이 2세대 페미니즘의 끝이 너무나 여성이라는 공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여성 내부에 있는 다양한 차이들, 뭐 예를 들면 인종적 차이, 계급의 차이, 뭐 또는 성소수자들의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다, 그런 걸 억압했던 2세대 페미니즘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3세대 페미니즘이었는데요. 그 비판 자체는 이제 필요하고 적절한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제 그 여성 억압을 어떻게 보고 이제 성적 차이라는 걸 어떻게 보고 사회를 재구성할 것이냐라는 문제에서 포스트 페미니즘은 이 성적 차이라는 문제를 그냥 해체해 버리고 사회를 바꾸는 문제 제기 자체, 사회를 바꾸려는 기획 자체를 포기하고 그냥 일상과 언어를 이제 끝없이 PC하게 바꾸는 것으로 축소되었다는 것이 이제 포스트 페미니즘의 한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채팅이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어서 그래서 눈이 흘끗흘끗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이야기들이 상당히 복잡했는데 오늘 그래서 한번 여기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 저자가 답해 주시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리경사에서 네. 보시면은 그 특히 방금 이 "젠더는 해롭다." 그 서문에 대해서 사실 저는 문제의식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뭐 트랜스젠더들을 욕하면은 그것이 나아지는 거냐?"라는 질문이 있었고 또 하나는 포스트주의가 방금 좀 얘기하신 거랑 맞닿아 있지만은 "포스트주의가 그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채워주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그럼 이런 정체성들 서로 교차할 수 있는 무언가는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채팅이 끝없이 올라와 가지고 제가 이걸 하면서 따라가기가 되게 어렵네요. 저는 이제 여성들이 단결해서 여성 억압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부정해야만 하는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트랜스젠더의 권리 그리고 존재를 존중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러면 이제 남성과 여성이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을 부정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건 되게 잘못된 양자택일이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레디컬 페미니즘의 방식도 아니고
포스트 페미니즘의 방식도 아닌 그런 페미니즘의 이론과 실천이 너무나 절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그러면 어디서 찾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루이스 이리가레라는 조금 어려운 이름의 이제 여성 철학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내용으로는 이 루이스 이리가레가 제안하는 성적 차이라는 개념과 이제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이론을 좀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루이스 이리가레 조금 낯선 이름이죠. 아, 잠깐만요. 근데 PC하게가 무슨 뜻이냐는 질문도 채팅창에 올라왔는데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갈까요? 네, 얘기해 주시죠. 네. PC하게는 아까 제가 그 정치적 올바름이 되게 중요해졌다. 페미니즘에서 이제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것보다 말이나 행동을 얼마나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진 것이 포스트 페미니즘 시대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것도 사실 포스트 페미니즘도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영미권에서 다 넘어온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의 영어 단어가 이제 무엇일까요? 제가 또 영문과여서. 네. 그래서 네. 한번 시켜보았습니다. political correctness. 네. 정치적 네. 올바름이 이제 political correctness라서 그 줄임말로 PC라는 말을 써요. PC방 할 때 그 PC와 이제 그 스펠링은 똑같은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어떤 말을 했을 때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라고 했을 때 PC하지 않다 이런 식의 말을 요즘 많이 쓰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잠시 설명을 드려보았고요. 다시 PPT로 돌아와서 루이스 이리가레라는 사람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루이스 이리가레는 1932년에 태어났는데요. 제가 이제 출생 연도를 찾아보고 순간 또 놀랐어요. 올해 심지어 90세가 되신 분인데요. 이제 벨기에와 프랑스 국경 지역의 작은 탄광 마을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벨기에 출신이냐 프랑스 출신이냐에 대해서도 약간 왔다 갔다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벨기에와 프랑스에서 둘 다 학위를 각각 따기도 했었고, 그리고 1960년대에 이제 파리 프로이트 학회에서 또 정신분석학을 공부했던 사람인데요. 이 이리가레가 이제 74년에 이제 철학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논문 자체가 이제 그동안의 모든 서양 철학 그리고 이제 프로이트에서 락항으로 이어지는 정신분석학이 여성 문제 그리고 여성적인 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써요. 이제 프로이트 학회에 있는데 이런 주제로 논문을 썼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리가레가 이 당시에 프로이트 학회에서 이제 파문당하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것에서도 쫓겨나는 그런 이제 굉장히 놀라운 일이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 벌어졌는데요. 어쨌든 이 이리가레는 이제 뭐 언어학, 철학, 정신분석학 등등을 다 공부한 사람인데 사람이 이런 이제 그런 학문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 여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1970년대, 80년대에는 또 이탈리아 공산당 내의 여성 활동가들과 교류를 하면서 여러 정치적인 작업도 활발하게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고요. 사실 올해로 90세라는 것을 놀라면서 제가 아까 막 열심히 자료를 찾아봤는데 2010년대에 들어서도 그러니까 80대에 들어서도 계속해서 연구나 출판이나 강의 활동 같은 것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굉장히 놀랐는데요. 어쨌든 이 이리가레가 했던 이야기들이 저는 이 포스트 페미니즘과 레디컬 페미니즘을 넘어서는 페미니즘을 고민하는 데 굉장히 큰 이제 힌트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리가레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이란 자연적인 동시에 문화적인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제 생물학적인 성적 차이, 그러니까 섹스가 바로 이제 여성에게는 엄청난 이제 억압이 되었잖아요. 여성은 원래 이제 생물학적으로 공적 사회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논리가 이제 너무나 강고했기 때문에
이제 페미니즘에서는 의도적으로 생물학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젠더 개념을 사용해서 이제 성이라는 건 사실 사회 문화적 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섹스와 젠더를 구분해서 얘기를 2세대 페미니즘부터 하려고 했지만 그게 여성의 특성에 대한 논쟁을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생물학적인 성이고 어디까지가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 역할이냐를 이제 또 딱 잘라내기가 되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페미니즘은 그래서 이제 자연적인 성적 차이, 생물학적인 성적 차이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을 크게 하지 않는 전략을 많이 짜왔던 것인데요. 이제 이리가레는 이런 섹스와 젠더를 구분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성적 차이라는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리가레에게 성적 차이는 이 인용한 말 그대로 이제 생물학적인 기반이 있다. 성적 차이라는 것이 이제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성으로 구분되는 종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성적 차이가 이제 다시 우리가 젠더를 버리고 생물학적인 성으로 돌아가자, 또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것에 또 어려움이 있는데요. 아까 그 확장된 젠더 개념을 설명했던 것처럼 사실 이 성적 차이라는 것이 이제 언제나 우리의 상징이나 관념을 매개로 해서 표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그냥 또 투명하게 우리가 성적 차이 있는 그대로의 이제 자연을 인지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데요. 자연과 문화가 어쨌든 따로 뗄 수 없이 합쳐져 있는 그런 개념으로서 성적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살펴보자면요. 앞서서 포스트 페미니즘이 성적 차이의 생물학적인 토대를 부정하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차이라는 것은 무수히 많은 정체성으로 해체되는 것이다, 쪼개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이리가레에 따르면 생물학적인 설명을 완전히 거부해버리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착취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물학의 기초에서 아까 그 유해담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은 그 생물학의 기초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여성 혐오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그냥 없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없는 거라고 치자라고 한다고 없어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서로 다른 두 성의 존재는 유성생식을 하는 인간종, 그렇죠. 이제 무성생식이 아니라 유성생식을 하는 종이기 때문에 이 인간종이 지속과 재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있는 것이다. 그게 있다는 것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요새 몇 년 동안의 출판계에서의 굉장히 인기 있는 키워드가 이 페미니즘하고 SF잖아요. 이게 연결이 되는 이유가 있는데 SF 소설에서 단골 주제가 이런 성적 차이에 대한 게 많아요. 사실 이갈리아의 딸이라는 그 유명한 고전도 양성의 권력 관계가 뒤집힌 그런 사회를 상상한 것인데, 근데 이 이리가레의 논의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정말 혁명적으로 과학이 발달하거나 한 다른 공간이 아니라면은 지금 여기 우리 인류에 있어서는 이런 유성생식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 성적 차이가 없는 사회라는 것은 지금 당장은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못 박는 논의처럼 느껴져요. 네. 사실 다른 차이들과 또 비교를 좀 해 보자면요. 계급이라든지 종교라든지 민족, 뭐 인종 이런 차이들이랑 비교를 해 보면 사실 성적 차이는 이제 담론이라거나 또는 막 이제 그냥 뭐 예를 들면 민족이라는 것이 이제 꼭 뭐다, '이 사람은 무슨 민족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음. 가능하냐라는 고민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여러 차이들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은 성적 차이는 오히려 되게 근본적으로 이제 실존하는 차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포스트 페미니즘은 이런 성적 차이라는 거를 그냥 다른 차이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사회적인 담론이다. 언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결함을 지닌다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다시 또 우리 터프 관련한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네. 그 레디컬 페미니즘은
성적 차이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살펴봤듯이 사실 생물학적인 차이가 이제 존재하고 그런 생물학적인 성적 차이가 여성 억압의 핵심 요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레디컬 페미니즘이 그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잘못됐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남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에서 남성을 우리의 페미니즘 공동체 또는 운동 공동체 또는 내가 살고자 하는 공동체에서 배제하고 아니면 아주 강하게 규제하고 처벌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한마디로 기존의 사회가 남성 중심 사회였다면 이제는 이제 발언권을 여자에게만 주자. 이 세상의 유의미한 정치적 주체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다라고 이제 역전시키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성과 재생산에서의 역할을 거부하는 것인데요. 최근에 또 이 레디컬 페미니즘 안에서 중요하게 이제 얘기되었던 운동으로 사비 운동이라는 것이 있죠. 이 사비가 무엇인지 진영 씨는 아시나요? 아는데 늘 약간 좀 헷갈리는데 잠깐 이제 하나씩 손가락을 네. 저도 꼽아보겠습니다. 꼽아보자면 항상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좀 타임라인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일단 남성과 비연애를 하고 그래서 비섹스를 하고 당연히 그럼 섹스를 안 했으니까 임신도 비임신하고 마지막에 뭐였지? 출산인가요? 비출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네. 네, 뭐 그 타임라인 약간 뭐 역전될 수도 있는 거 아, 그러네요. 아닌가요? 네. 네, 그렇긴 한데요. 아무튼 그 4가지 남성과의 여러 뭐 연애나 섹스나 결혼이나 출산을 다 거부한다라는 것이에요. 뭐 이런 실천이 사실 굉장히 명쾌하고 속 시원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 사실 답답할 때 이제 남자들이 너무 짜증나고 진짜 답답할 때 이런 게 정말 속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이러한 실천이 잘못된 이유는 도덕적으로 구려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성의 문제를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런 방식으로는 여성과 남성이 관계를 맺는 방식을 바꿀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여성과 남성이 관계 맺는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당연히 사회도 바뀌지 않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이제 페미니즘 운동으로서 심각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기존의 남성 중심의 사회가 이제 이성의 관계에서의 여성의 성적 욕망이나 이제 주체적인 성적 실천을 이제 금기시했고 그리고 이제 인간이 이제 공적 사회에 적합한 이제 훌륭한 인간이 되려면 임신이나 출산을 하는 존재는 부적합하다라는 식의 상징을 가져왔는데 그런 두 가지 상징, 여성의 성욕을 금기시하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공적인 인간상에 부적합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존의 통념을 완전히 반복하는 이제 실천이라는 거죠. 여성의 성과 재생산이라는 걸 완전히 다 거부해야 한다라는 이런 관점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레디컬 페미니즘이 이제 성적 차이의 생물학적인 이제 토대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전혀 잘못된 해법을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네. 이 편파 TV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드릴까봐 재빨리 네. 정정을 하면은 네. 사비 운동은 네. 아까 말했던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뭐 임신을 안 했으면 당연히 출산을 안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따로 두는 게 아니라 비혼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말을 못했어요. 비연애, 비섹스, 비혼. 그러면 그 결과 비출산 이렇게 4가지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아니야, 임신과 출산이라고 얘기했나요?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드리면 안 되기 네. 때문에 잠시 정정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1시간 15분이 넘어갔네요. 제가 오늘 왠지 1시간 20분 정도 걸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1시간 1분이구나. 깜짝 네. 놀랐네요. 아직 1분이라서 다행이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리가레의 입장을 짧게 소개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정말 이리가레를 제대로 소개하는 것만을 가지고 한번 길게 얘기를 해봐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정말 간단하고 도식적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리가레는 성적 차이라는 개념을 이제 제안을 하면서 이제 성적 차이의 윤리
그리고 성적 차이의 권리라는 이제 제안을 하는데요. 그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성적 차이를 인정하는 우리의 윤리를 개발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사실은 인간이 여성과 남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남성도 여성도 인간을 대표할 수는 없다라는 의미와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도 남성도 둘 다 굉장히 유한한 존재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로가 나의 유한함과 상대방의 유한함을 알면서 그 차이를 존중하는 관계 맺음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던 관계지만 그런 윤리를 개발하는 것이 페미니즘이 지향해야 할 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 이게 단순히 남성과 여성이 사이좋게 잘 지내자라는 차원의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로 강조되는 것은 이제 차이를 존중하는 여성과 남성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긍정적인 자기 인식, 자기 동일성을 형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보다 자존감이 낮죠. 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제 여성들 사이에서 뭐 예를 들면 어머니와 딸 사이에 긍정적인 계보, 긍정적인 상징을 만드는 것이나 또는 이제 여성들 사이에 수평적으로도 여성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제 공적이면서도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개발해 나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여성이라는 존재는 지금까지는 항상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제 설명이 되어 왔기 때문에 막 "여자의 적은 여자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누구의 뭐 와이프, 애인."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많이 개념이 됐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공적인 주체로서 여성도 여성들끼리의 이제 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 자기의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고 그걸 통해서 또 이제 차이가 있는 존재인 남성과도 이제 새로운 윤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추상적인 이야기를 오늘은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성적 차이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리가레에 따르면 이제 기존의 모든 뭐 예를 들면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같은 권리 작성은 이제 중성적인 개인을 기본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중성적인 개인의 권리를 설명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여성의 고유한 권리, 줄여서 말하자면 여성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하나는 성욕의 권리고 다른 하나는 모성의 권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여성운동에서 성과 재생산의 권리 이런 이야기를 또 낙태죄 폐지 운동을 하면서 많이 하게 됐는데요. 그런 권리가 이제 이리가레가 말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여성권과 유사한 걸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편으로는 그동안 남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성적인 욕망이나 실천이 변화해야 한다는 차원이 있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임신이나 출산 같은 재생산 과정에 대한 여성의 통제권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날의 여성의 권리에 중요한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이리가레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 설정이 이제 레디컬 페미니즘이 제안했던 방식보다 훨씬 유의미하게 사회를 재구성할 수 있는 이제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끝으로 향해 달려가기 전에 이리가레에 대해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아, 네. 사실 이거는 제 질문이라기보다는 진짜 이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한 얘기인데, 그래서 막 성적 차이와 자연적 기초하면서 인간의 막 유성 생식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런 입장 같은 것들은 되게 막 애를 낳아야만 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냐, 되게 그런 막 양성 막 이런 느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이제 여성 학계의 주류적인 입장은 이제 3세대 페미니즘이기 때문에 이리가레의 성적 차이에 대한 설명이 이제 되게 철진한 본질주의 아니냐 이렇게 매도되기가 굉장히 쉽고요. 특히 이제 성소수자의 권리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별 이분법, 이제 여자와 남자가 있다라는 말은 반드시 이제 부정하고 극복되어야 할 이제 전제처럼 여겨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저는 성적 차이에 생물학적인 토대가 있다 또는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제 성이 존재한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일부 종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신이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신 것에는 다 굉장한 뜻이 있는 것이고 동성애를 하거나 음. 남잔데 여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신의 섭리에 어긋나는 죄악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뭐 성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면 이제 페미니즘에서 이런 얘기가 정말 많잖아요. 이제 여자는 임신 출산 여자로 태어났으면 "임신 출산을 꼭 해야 한다. 그게 여성의 기쁨이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종교인들의 말로 바꾸자면 신이 여자에게 임신 출산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여자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아이를 낳아 보아야 한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예전에 우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딴 얘기를 해 가지고 죄송해요. 괜찮죠? 네. 제가 예전에 약국에 가서 사전 피임약을 사려고 하다가 음. 이제 거절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 들었나?' 해 가지고 "아니 사후 피임약이 아니라 사전 피임약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천주교 신자라서 약사님이 그래서 피임약은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충격을 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천주교 신자가 낙태를 반대해야 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이제 "피임까지 반대를 한다는 건 뭐냐."라는 음. 건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생물학적으로 이제 섹스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종의 재생산을 위한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피임도 임신 중지와 마찬가지로 이제 음. 굉장히 인위적이고 이상한 음. 신의 뜻을 거스르는 부정한 행위다라고까지 논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명제들을 당연히 페미니스트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음.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인간이라는 종이 유성 생식을 하는 종이고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과 이제 개별 인간 주체가 동성애적인 욕망과 실천을 가질 수 있다. 또는 트랜스젠더로 나는 의료적이고 제도적인 성별 정정을 이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선택이나 권리에 대해서 이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인정하는 것은 약간 다른 차원의 문제고 반드시 양립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하는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마치 페미니즘이 그런 여자로 태어났으면 애를 꼭 낳아야지 여성으로서의 삶이 완성되는 거야라는 그런 생물학적인 그 성이라는 것을 우리의 운명으로 이제 반드시 거스를 수 없는 문화로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넘어서야 했듯이 이런 성소수자의 문제가 이제 성별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반드시 이제 양립할 수 없는 문제로 보지는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리가래도 그런 입장을 여러 글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일부를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이리가래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철학적으로 탐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로서 이제 성적 차이라는 것에 이제 주목해서 이제 일평생 연구를 한 사람이지만 자기의 주장이 이제 다른 여러 차이들을 억압하고 이제 "성적 차이만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오이 뭐 인용한 문구를 읽어 보자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타자가 나와 다르다. 그리고 존재와 존엄성에 대한 그녀의 권리가 나의 권리와 평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형태의 다양성, 다른 여러 차이들을 또 이제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열쇠와도 같은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굉장히 여러 곳에서 한다는 것으로 봤을 때 이리가래의 성적 차이라는 개념을 이제 성소수자를 억압하는 것으로 또 이제 등치시켜서 이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 봤는데요. 제가 댓글을 많이 보고 따라가지 못해 가지고 너무 죄송한데 일단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세 줄 요약을 준비해 봤는데요. PPT 띄워 주시면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터프의 분리주의, 본질주의는 레디컬 페미니즘의 이론적 한계에서 출발한다. 오늘날 터프의 재부상은 3세대 페미니즘의 여성 해체와 관련이 있다.
페미니즘은 성적 차이에 대한 이론화와 함께 사회를 보편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원리를 제안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힌트를 리스 이리가레라는 이론가에게서 찾아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짧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더 길어지네. 짧다고요? 얘기하다 분이 많아요 지금. 네. 네? 계속 막 분량 걱정하시는데 더 길게 해주세요 이런 댓글들이 진짜 많았어요. 정말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는 유튜브로 1시간 넘는 걸 제가 잘 못 봐 가지고 이제 이 교육을 꼭 1시간 내로 끊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또 하면서 이걸 시작했거든요. 근데 다들 이렇게 끝까지 열심히 들어주시고 짧다고 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아무래도 역시 7강, 8강으로 막 늘려야겠어요. 이리가래 얘기도 하고. 네. 네, 일단 마무리를 해 볼까요? 제가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네. 네. 예. 너무 빨리 해야 된다는 마음에 정말 또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은데요. 제가 또 페미니즘의 되게 고전적인 책 중에 이제 미셸 바렛과 메리 매킨토시라는 두 작가가 함께 쓴 반사회적 가족이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읽을 때 제가 가장 공감이 갔던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젠더나 섹슈얼리티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할 때 항상 자연적인 영역과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영역이 뒤엉키고 혼동된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과 관련된 얘기를 하자면 언제나 이 자연적인 것 원래 이렇다라는 얘기가 이제 항상 따라옵니다. 그래서 사실 페미니즘은 그리고 여성들은 이제 여자는 원래 이래, 원래 자연적으로 이런 거야라는 인식과 오랫동안 치열하게 싸워왔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자연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방향으로 이제 포스트주의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레디컬 페미니즘처럼 자연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성에 관한 여러 편견을 똑같이 반복하는 게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되게 오늘의 주제가 너무나 철학적이어 가지고 이제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이제 나중에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같이 얘기해 볼 만한 주제라고 하면 이후에 다뤄보려고 하고요.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터프라는 것의 부상이 이제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는지는 알 수 있으나 굉장히 문제적인 방식의 이론과 실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터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나은 페미니즘 그리고 터프와 다른 페미니즘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지금의 오늘의 페미니즘 운동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 봤고요. 관련한 고민을 저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 저 말고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지금 한국의 페미니스트 중에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이후에도 고민과 질문을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